네,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학생부 종합전형 지원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말 그대로 수험생 여러분들의 모든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전형입니다. 그만큼 준비해야 할 것도 많고 미리 숙지하고 알아야 할 것도 많은 전형인데요. 1학년 입학 때부터 3학년 원서를 접수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정말 많은 노력이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하는 그런 복잡한 전형입니다. 이 시간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전반적인 특징과 몇 개 대학이 가지고 있는 전형 요소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학생부 종합전형의 전반적인 특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의 고등학교 생활이 담겨있는 학생부, 학교생활기록부를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정성평가하겠다는 것인데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가 함께 들어갑니다. 즉 학교생활기록부에 적혀있는 내용 중에서 성적 부분은 정량평가를 하면서 기타 여러 가지 잠재력, 교과 성적, 자기주도성, 전공 적합성, 인성, 그리고 대학이 원하는 인재상 등등을 모두 함께 버무려서 정량적, 정성적 종합평가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 학생부 종합전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시로 한번 어떤 것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평가한다는 것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보여드리는 화면을 보시면서 만약에 이 두 학생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원서를 지원했다면 어떤 학생이 더 우수하게 평가받을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A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A라는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적혀있는 성적은 이와 같습니다. B라는 학생도 지원했네요. 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의 성적은 이와 같습니다. 어떤 학생이 합격을 했을까요? 우선 등급 평균을 볼까요? A라는 학생의 등급 평균은 2등급이고요. B라는 학생의 등급 평균은 3등급입니다. 누가 더 우수할까요? 이 두 학생이 학생부 교과 전형에 지원했다면 당연히 A 학생이 합격의 확률이 높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두 학생이 지원한 전형은 학생부 종합전형이거든요. 학생부 종합전형에 지원했을 때의 평가 기준은 여러 가지로 달라집니다. 우선 어떤 학과를 지원했는지가 고려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두 학생은 생명과학부에 지원을 했네요. 그러면 어떤 면들을 살펴보게 될까요? 우선 주요 교과목 중에서도 영어와 수학 과목에 더 많은 관심을 집중하게 될 겁니다. A 학생의 영어와 수학 성적은 각각 3등급이었네요. B 학생의 영어와 수학 성적은 각각 2등급이었습니다. 아, A 학생보다 B 학생이 더 우수한 성취 등급을 보였네요. 다음은 또 무엇을 볼까요? 생명과학부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과목인 이런 과목을 눈여겨보게 되겠네요. A 학생의 화학과 생명과학 성적은 각각 2등급과 3등급. B 학생의 성적은 각각 1.5등급과 1등급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인 등급 평균은 A 학생이 우수했지만 생명과학부를 지원했을 때 필요한 학업 역량은 화학과 생명과학 등등이라는 면을 고려해 봤을 때 A 학생보다는 B 학생의 합격 확률이 더 올라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학생부 종합전형을 평가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대학에서는 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몇 개 대학의 공동 연구 결과를 함께 살펴보면 전형 유형별로 학업 성취도가 어떠한 추이를 보였는지에 대한 결과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결과 보고서를 살펴보면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한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전반적으로 상대적으로 다른 전형으로 선발한 학생들에 비해 높은 등급을 높은 성향을 보이고 있다 하는 것이 연구 결과 보고로 나타나 있습니다. 즉
대학 생활의 적응도면을 봤을 때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한 학생들의 성취도와 적응도와 만족도가 모두 높게 나타난다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대학에서는 단순한 성적보다도 이러한 모든 면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학생들을 평가하고 선발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올해 3학년 학생들이 지원하게 될 2024 학생부 종합전형의 특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학생부 종합전형은 크게 면접형과 서류형 이 두 가지 전형으로 구분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면접형은 1단계에서 학교생활기록부로 학생들을 평가한 후에 일정 배수를 선발을 해서 2단계에 학생들에게 면접의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 있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1단계와 2단계로 나누어지는 단계별 전형이 되겠는데요. 여기에 해당하는 대학들은 경희대와 고려대, 서울대와 서울시립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예대 등등의 서울 수도권 소재의 대학과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으로는 전북대학교와 전주교대 의 학생부 종합전형이 바로 여기 단계별 전형에 속한다고 보겠습니다. 2단계에서 면접의 기회를 부여하는 전형이 되겠습니다. 한편 면접까지를 실시하긴 하는데 단계별 전형이 아니라 학교생활기록부와 면접을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합산해서 전형을 실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면접형이긴 하지만 단계형이 아닌 일괄 합산형의 전형 요소가 되겠고요. 여기에 해당하는 대학으로는 성공회대, 장로신학대, 한신대, 고신대와 같은 등등의 대학들이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일괄 합산의 면접형은 실시하는 대학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면접을 실시하는 대학의 유형들이 서류만 실시하는 대학의 유형보다 조금 더 차지하는 비중이 많고 그리고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면접은 실시하지 않고 서류만으로 일괄적으로 합산해서 전형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학생부만 100% 전형으로 실시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차지하는 비율도 상대적으로 많지는 않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감소의 추세에 있는데요. 이런 전형을 실시하는 데가 서강대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등등의 서울 소재 대학과 지역에 있는 대학으로는 군산대와 원광대 그리고 전주대 이런 곳에서 일괄 합산 서류 전형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면접형이 유리할까요? 서류형이 유리할까요? 선생님, 저는 면접형 단계별로 지원할까요? 아니면 일괄 합산 서류형으로 지원할까요? 아니면 일괄 합산 면접형으로 지원하는 게 유리할까요? 라는 의문을 가질 때 여러 가지 요인들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첫 번째로 고려할 수 있는 요소는 합격자들의 합격 성적이 되겠습니다. 반드시 100% 일치하는 것은 아니고 꼭 그러한 경향을 보인다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보면 그리고 이론적으로 보면 이런 그래프가 보통 형성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국민대학교에서 실시한 면접형과 서류형의 입학 성적 결과, 입결을 한번 보시면 서류형보다는 면접형이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면접형이 입학 성적이 약간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대학도 한번 예시로 보실까요? 명지대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면접형과 서류형입니다. 여기에서도 보시다시피 서류형에 비해서 면접형이 입결의 성적이 조금 떨어진다. 상대적으로 서류형으로 선발한 학생들의 입결이 조금 높다라고 하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면접형을 실시하는 취지 자체가 그렇습니다. 즉 서류만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이 학생에게 면접의 기회를 줌으로써 서류에서 나타나지 않은 여러 가지 발전 가능성, 잠재력, 그리고 학업적 역량,
등등을 좀 더 어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라고 하는 것이 면접형의 취지입니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서류에 써져 있는 단순한 성적 등등보다는 여러 가지 다양한 면들이 보다 더 종합적으로 정성적으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에 합격자들의 합격 성적 스펙트럼은 서류형에 비해서 면접형이 보다 넓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 외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면접형에 비해서 서류형은 합격자 성적이 좀 더 떨어지면서 합격자 성적의 스펙트럼은 좀 더 넓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험생 여러분들이 자신의 잠재 능력과 역량, 학업 역량 등등을 평가하셨을 때 스스로 살펴보셨을 때 나는 서류에 적혀있는 내용보다도 면접의 기회를 통해서 내가 가진 역량을 좀 더 적극적으로 어필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서류형보다는 면접형. 반면에 면접의 기회를 따로 가진다기보다 서류에 적혀있는 내용 그대로를 가지고 내가 평가받는 것이 보다 더 유리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면접형보다는 서류형으로 지원을 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평가한다면 내가 서류에 나타나 있는 성적이 보통 나타나 있는 입학 결과보다는 조금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단순한 성적보다는 그 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역량을 좀 더 어필함으로써 서류가 가지고 있는 약점, 학업 성적이 가지고 있는 약점을 내가 커버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서류형보다는 면접형이 유리하게 되겠습니다. 또 다른 결과를 가지고 면접형과 서류형을 한번 살펴보실까요? 동일 대학 내에서도요, 면접형과 서류형은 서로 평가하는 반영 요소와 비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 외대 같은 경우는요, 서류형과 면접형이 동일하게 탐구 역량과 계열 적합성, 인성과 발전 관성을 평가하는데 이 반영 요소별로 반영되는 비율이 각각 다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은 어떤 면에서 보다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서류형과 면접형을 지원하셨을 때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광운대의 예시도 보실까요? 서류형과 면접형이요, 서로 반영하는 평가 요소가 각각 다릅니다. 서류형에서는 인성과 학업 역량, 진로 역량을 반영하는 반면에 면접형에서는 발전 가능성, 논리적 사고력, 그리고 인성을 반영합니다. 내가 반영하는, 내가 어필할 수 있는 영역이 어떤 영역에 강점이 있는지에 따라 반영이 될 수도 있고 전혀 반영이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들도 평가의 고려 요소가 되겠습니다. 국민대 같은 경우도 서류형과 면접형이요, 자기주도 및 도전정신, 전공적합성, 인성으로 공이 나누어지지만 그것들에 반영되는 반영 비율이 각각 다르다는 것, 대학별로 학생부 종합전형의 반영 요소와 그리고 반영 비율은 이렇게 각각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학생부 유지 전형의 모집 인원을 함께 비교해 보시면 전국 단위에서 놓고 보시면 학생부 교과 전형이 학생부 종합 전형보다 모집하는 인원은 많습니다. 즉 학생부 종합 전형이 전국 단위에서 봤을 때는 학생부 교과 전형에 비해서 차지하는 비율은 적습니다. 그러나 권역별로 모집 단위를 한번 살펴봤을 때요, 수도권과 비수도권 그리고 서울권으로 나뉘어서 봤을 때 비수도권에 비해서 수도권으로, 그리고 수도권 중에서도 서울 지역으로 갈수록 학생부 종합전형에 차지하는 비율은 점점 많아진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수도권 그리고 서울 지역의 대학으로 갈수록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하고자 하는 선호 경향이 뚜렷해진다라고 하는 걸 보실 수 있고요. 특히 학생들의 선호도가 더 높은 서울의 15개의 대학들을 샘플로 추려서 한번 살펴보면 학생부 교과 전형보다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선발하는 비율이 보다 더 압도적으로 많다라고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서서히 준비를 하실 때 내가 목표로 하는 대학, 그리고 내가 원하는 전공은 어떤 대학에 있는가, 그리고 그 대학은 어디에 소재하고 있는가,
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셨을 때, 아, 나는 수도권 또는 서울, 나는 수도권 서울보다는 비수도권 지역의 사립대학이나 또는 지역 거점 국립대학, 이런 쪽으로 내가 방향을 설정하고 싶다라고 하셨을 때 각 권역별로 모집하는 학생들의 모집 단위가 어떤 전형의 유형이 맞는지를 한번 고려해 보실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모집하는 인원을 한번 비교해 보았습니다. 대학별로 작년도에 비해서 증가한 대학도 있고 감소한 대학들도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부 종합전형 활동 우수형과 국제형 국내고 같은 경우가 65명 그리고 96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도 일반 학업 우수형과 일반 계열 적합형이 73명 그리고 110명으로 크게 증가했고요.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는 지역균형 선발 전형의 모집 인원이 87명이 감소한 반면에 일반 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은 100여 명이 증가했습니다. 성균관대 학과 모집 같은 경우는 144명이 크게 줄었습니다. 이렇게 대학별로 그리고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와 전공별로 그리고 계열별로 작년도와 비교했을 때 모집 인원이 증가했느냐 또는 감소했느냐 하는 것들도 각각 경쟁률과 그리고 입학 성적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고3 지원하려고 하는 학생들은 이런 면들도 함께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서류 100%로 반영하는 일괄 학생부 종합전형 유형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희망대학에 어떤 서류의 평가 요소가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이해하고 대비하실 필요가 있고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학생부 종합전형임에도 불구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학생부 교과 전형도 아닌데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수능 최저 기준을 반영한다라고 하는 특이성을 감안해서 학생부 종합 전형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의 충족 여부가 매우 중요한 합격을 가르는 중요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괄형으로 선발하는 대학들은 이런 대학들이 있습니다. 특히 가톨릭대와 강원대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해서 올해 각각 서류원과 면접형을 구분해서 신설을 했습니다. 모집 인원도 이렇게 새롭게 마련이 되었고요. 성균관대 같은 경우 학과 모집에서는 서류 100%로 모집을 하지만 의예과와 사범대 스포츠과학부 같은 경우는 단계별로 2단계에서 면접의 기회를 반영한다라고 하는 것들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숙명여대 같은 경우는 숙명 디지털 융합 인재 전형을 올해 신설을 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전형, 이 전형에 해당하는 각각의 세부 전공들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주요 대학들 이화여대, 중앙대, 그리고 홍익대 등등도 각각 일괄형으로 실시를 하면서 그리고 수능 최저 기준이 있는 경우와 있지 않는 경우가 각각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단계형입니다. 단계형은 1단계에서 학생부, 즉 서류로 일정 배수를 선발을 한 뒤에 그 선발된 학생들에게 2단계에서 면접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면접을 통해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정말로 맞는지 사실 여부 확인과 진실성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지원자가 가지고 있는 학업 역량 그리고 기타 발전 가능성의 역량 등등도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은 면접에서 3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일부 대학에 있어서 40% 또는 그 이상의 비율을 면접에서 차지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한번 유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기소개서가 전면적으로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1단계에서 참고할 수 있는 요소는 학교생활기록부만이 유일하게 남아 있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도 그 안에 기재되어 있고 그리고
대학에 반영되는 반영의 요소가 점점 줄어들고 축소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대학에서는 서류만 가지고 학생들을 평가하기는 점점 쉽지 않은 환경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류가 아닌 면접의 반영 비중, 그리고 실질 반영 비중 등등은 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고 대학에서도 이 면접을 통해서 학생들의 실제 역량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향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면접은 그냥 의례적으로 일반적으로 관례적으로 통과하는 그런 의례적인 절차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학부를 가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평가 전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면접은 크게 학생부 기반 면접과 제시문 기반 면접으로 나뉠 수 있는데요. 학교생활기록부에 나와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그 내용이 사실인지, 그리고 그 내용 속에서 지원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했고 어떤 것들을 깨닫고 느꼈는지 등등을 실질적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면접이 바로 학생부 기반 면접이 되겠고요. 학생부 외에도 대학에서 마련한 별도의 지문, 제시문을 제시하고 그 제시문을 제대로 해석해낼 수 있는지, 단순 교과 지식만을 평가하면서 시험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제시문 내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사고하고 평가하고 그리고 지원자 본인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지 등등의 내용들을 평가하고자 하는 방식으로 제시문 기반 면접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학생부 기반 면접은 거의 대부분의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면접 방식이 되겠고요. 제시문 기반 면접은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등등의 일부 대학과 그리고 대학별로 의과대학 의학 계열에서 주로 실시하는 대학들이 전형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각 대학의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서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라고 하는 보고서가 발간이 되는데요. 이 보고서에 제시문 기반 면접에서 관연도에 활용했던 제시문, 기출문제,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학생들을 평가하고자 했는지에 대한 평가 기준, 그리고 출제의 목적 등등이 모두 명시가 되어 있고 이것들이 모두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제시문 기반 면접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면접 전에 반드시 해당 대학의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 보고서를 꼭 참고하신 후에 경향을 파악하시고 준비하시고 면접에 임하시면 좋겠습니다. 학생부 기반 면접의 예시와 제시문 기반 면접의 예시는 이와 같습니다. 이런 면들을 한번 고려해 보시고요. 추후에 이 면접 관련되는 내용은 면접고사 실시 전에 다시 한번 여러분과 만날 기회가 있겠습니다. 꿈사다리 TV를 통해서 면접에 대한 상세 내용은 그때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단계형입니다. 2단계에서 면접의 기회를 부여해주는 전형인데요. 가천대와 가톨릭대, 건국대 등등의 면접 전형 요소가 있고요. 특히 가톨릭대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는 1단계에서 5배수를 선발을 했는데 이번에는 2024에서는 1단계에서 4배수로 선발하는 인원이 축소되었습니다. 이렇게 1단계에서 선발하는 인원이 증가한 대학이 있고 축소한 대학이 있습니다. 한편 면접의 반영 비중이 2단계에서 늘어난 대학이 있고 축소된 대학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2단계 면접의 반영 비중은 늘어나고 그리고 학생들도 보다 2단계에서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해 주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긴 한데요. 대학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면들을 한번 미리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고려대 같은 경우는 올해 2단계에서 면접을 50% 반영하는데 작년도에는 면접을 40% 반영했습니다. 이 내용은 실질적인 면접 반영 비율을 늘리면서 2단계에서 보다 많은 학생들의 종합적인 면접 능력, 그리고 학업 역량, 기타 역량 등등을 평가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드러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덕성여대의 경우는 1단계에서 4배수를 선발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3배수를 선발했는데요. 이렇게 1단계에서 선발 배수가 늘어난다는 건 1단계 통과자들의 성적이 작년에 비해서 조금 떨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즉, 2단계에서 면접받을 수 있는 학생들의 인원을 늘리겠다고 하는 의도이기 때문에 단순히 성적만을 놓고 본다면 작년에 비해서 1단계 서류 통과하는 학생들의 성적은 조금 낮아질 수 있다. 반면에 1단계에서 선발 배수가 줄어든다는 것, 1단계 선발 인원이 줄어든다고 한다면 1단계 통과자들의 성적, 학업 성적은 보다 높아질 수 있겠죠. 작년에 비해서 성적 면에서 본다면 조금 어려워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물론 학생부 종합전형이기 때문에 단순히 성적이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로 다양한 것들이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성적 면에서 본다면 교과 등급과 성적이 그런 면에서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하는 것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서울대 같은 경우는 일반 전형에서 1,400여 명을 선발했던 것을 올해는 1,390여 명으로 줄었고요. 지역균형 전형에서 560여 명 선발하던 것이 올해는 470여 명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사범 계열에서는 1단계에서 2배수를 선발한 후에 2단계에서 교직 인적성 면접도 함께 평가한다는 것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숙명여대 같은 경우 1단계에서 3배수 선발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1단계에서 4배수 선발했습니다. 이렇게 1단계의 배수 인원이 느느냐, 주느냐 하는 것은 통과자들의 합격 성적, 입학 결과가 좋으냐 아니면 작년보다 조금 떨어지느냐 하는 것들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참고로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앙대 같은 경우는 작년 다빈치형 인재 전형이었던 것이 CAU 융합형 인재 전형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한국공학대와 한국외대 같은 경우는 면접의 비중이 늘었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대학별로 몇 군데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려대, 서울교대와 서울대, 연세대, 이화여대, 홍익대 등등의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서울대 같은 경우는 이제 과학탐구의 성적 반영에 있어서 과거에 꼭 물화생지 이렇게 과학 분야의 2과목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되어 있던 것이 이제는 변동이 되어서 과학 1 조합과 과학 1, 2 조합을 섞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본인이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과학 2를 꼭 하지 않아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시키는데 문제는 없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러나 단 물리학 1, 2 그리고 화학 1, 2 중에서 한 개 과목을 반드시 응시해야 되는 경우 등등 이렇게 2과목을 꼭 해야 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지원하려고 하는 학과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2과목이 전혀 의미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1, 2 조합에 따라서 가산점을 정시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수능을 어떤 과목을 보느냐 하는 것이 단지 수시 학생부 종합과 학생부 교과 전형뿐만이 아니라 정시 모집에 지원하려고 하는 경우도 함께 고려하신다면 이 부분들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요소에 따른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가장 중요하게 반영되는 것은 바로 학교생활기록부 서류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는 인적 학적 사항과 출결 상황, 그리고 수상 경력, 자격증 인증 취득 상황,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교과학습 발달 상황과 독서활동 상황, 그리고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등등이 기재가 되는데요. 이 중에서
수상 경력은 이제 그 경력이 대입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상 경력을 통해서 지금까지는 지원자의 우수성을 입증하던 것을 이제는 자율활동이나 진로활동 등등의 창의적 체험활동, 그리고 다른 교과 세부 능력 특기사항 등등을 통한 교과 능력 등등으로 우수성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중에서도 동아리 활동의 자율동아리는 대입에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학교 내에 설정되어 있는 정규 동아리의 활동에 보다 충실할 필요가 더 요구가 되고 있고요. 봉사활동도 이제 개인이 따로 학교 밖으로 나가서 자율적으로 실시하던 개인 봉사활동이 더 이상 대입에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학교 교육 과정에 의해서 학교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학교 내에서 실시하던 학교 봉사활동에 충실하면 되겠고요. 이것이 단순히 장소의 구분에 의해서 학교 내에서만 실시하는 봉사활동만 반영이 되고 학교 밖으로 나가면 그런 봉사활동은 대입에 반영이 안 되는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 내냐 학교 밖이냐의 장소의 구분이 아니고요. 학생이 실시하는 봉사활동이 학교의 교육 계획에 의해서 실시가 되는 것이냐 또는 그렇지 않는 것이냐 하는 것의 구분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학교 밖으로 나가서 봉사활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학교 교육계획 내에 이미 계획이 되어 있고 그리고 선생님의 인솔과 지도계획 등등에 따라서 학교 밖으로 나가서 하는 학생의 봉사활동은 모두 인정이 되고 그리고 대입에도 반영이 된다 하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독서활동 상황은 대입에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독서활동 상황이 전혀 무의미해지는 것은 아니고 여전히 그 중요성은 매우 크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독서활동 상황란에 기재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학생의 독서활동은 이제 교과 세부능력 특기사항이나 창의적 체험활동 활동 상황의 진로활동이나 또는 자율활동의 학급 특색활동 등등 또는 동아리 활동 상황 등등의 독서활동에 기입되는 것이 가능하고 그리고 그러한 내용이 대입의 평가 반영이 가능하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되고 학생부 반영 영역은 점점 축소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그 내용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평가하는 요소와 평가 항목은 과거에는 이렇게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으로 나누어 평가하던 것이 이제는 많은 대학들에서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으로 구분하여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상세한 내용들은 바로 이러한 내용들이 되겠고요. 다음 화면부터 이러한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 해당되는지를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학업 역량입니다. 5개 대학 공동연구 사례에 의해서 보면 학업 역량에서 평가하려고 하는 내용은 바로 학업 성취도와 학업 태도 그리고 탐구력 등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학업 역량의 학업 성취도, 학업 태도, 탐구력이 평가하려고 하는 것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대학 교육을 충실히 이수하는데 이 학생이 충분한 수학 능력을 갖추었는가 하는 것을 평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학생이 고교 교육과정에서 성취한 성취 수준이나 학업 발전, 교과 성적, 그리고 그 교과 성적의 성적 추이 등등을 면밀하게 살펴봅니다. 그리고 학업을 수행하려고 하는 의지,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그리고 자발적 학습 능력, 그리고 적극성 등등을 평가하려고 하고요. 지적 호기심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그 지적 호기심을 바탕으로 해서 지식을 확장하고 심화하려고 하는 열의나 의지와 관심 등등이 있는지, 그리고 구체적인 활동과 성과를 낸 적이 있는지 등등을 모두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독서를 활용한 학생의 조사 능력, 그리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그 작성한 내용을 수업 시간 등등을 통해서 발표하고, 또는 가능하다면 실험 등등의 내용을 통해서 학생이 가지고 있는 학업 역량을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학생부 종합전형의 학업 역량 평가 요소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 즉 독서 능력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 사례에 따르면 현실적으로 이수할 수 있는 과목을 최대한 열심히 공부하려고 노력하면서 이 과정에서 가장 좋은 것이 바로 관련 분야의 독서다. 그리고 과학과 인문, 사회 등등 분야에 있어서의 교양서를 충분히 읽어보려고 노력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독서는 성장에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면서 너무 어려운 내용의 책을 독서하려고 하기보다는 신민일기나 또는 주간지 등등을 정기적으로 읽으면서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자신의 지적 역량을 확산시키고 심화 있게 개발하고 발전하려고 확인하려고 노력했다 하는 사례들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독서는 여러 가지 지적 능력을 확산시키는데 그 시작점이 된다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사례에 의해서 제시가 되고 있고요. 네, 독서 능력도 중요하지만 정말 학생 생활기록부를 통해서 어필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학생의 역량평가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학과와 관련되는 내용 또는 직업과 관련되는 내용이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것이 좋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이러한 내용보다도 지원자가 가지고 있는 역량, 그리고 그 역량을 대학에서는 평가하고자 하는데요. 이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은 교과 내신 성적과 독서 능력, 그리고 과제 수행 능력과 탐구 능력 등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이 유기적으로 잘 연결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교과 수업입니다. 수업을 듣는 중에 학생은 지적 호기심을 느끼게 되고, 지적 호기심을 느껴서 본인이 활동하고 조사한 내용들을 보고서 등등의 내용으로 작성하고 이것들을 발표하고, 이러한 내용들이 교과 세부 능력 특기사항 등등에 잘 드러나도록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은 진로 역량입니다. 진로 역량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것은 전공 관련되는 내용을 얼마만큼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 분야에 대해서 교과목 등등을 이수하려고 노력했는지 등의 내용을 평가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진로 역량에서는요, 전공 계열에 관한 내용을 탐색한 노력과 준비 정도를 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고교에서 전공에 필요한 과목을 선택해서 이수를 했는지, 그리고 그 선택해서 이수한 내용들, 그 과목들의 학업 성취 수준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관심 분야와 흥미 등등을 가지고 열심히 탐색하고 조사하고 그리고 활동한 내용들이 있는지, 그 활동과 경험 등등의 내용들을 평가합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진로 역량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핵심은 바로 어떤 과목을 고등학교에서 본인이 선택했고 그 선택한 내용을 어떤 성취도를 이수하면서 보여줬는지 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과목에 관심을 가졌고 그리고 그 과목을 열심히 해서 본인이 어떤 성취도, 어떠한 만큼의 성취도를 보이는지 하는 것이 진로 역량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발표한 가이드북을 참고해 보시면 어떤 과목을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중요한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과목 선택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과목을 공부해야 할까?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 대학에서 공부하려면 어떤 과목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전공 연계 교과목 이수, 교과 이수 과목 안내라고 하는 자료를 통해서 이미 제시하고 있습니다. 경희대 같은 경우도요. 그리고 전공 적합성의 과목 선택 및 이수 과정에 관한 표현을 추가하면서 어떤 과목을
어떻게 이수하고 어떤 노력을 기울이면서 어떤 학업 성취도를 보이는지를 관심 갖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보시면 이렇게 모든 학생들이 함께 배우는 공통 과목도 있지만 학생들이 선택해서 배우는 선택 과목도 있습니다. 바로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 과목에서 기초와 탐구, 그리고 생활교양과 전문교과 등등에 있어서 이렇게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과목들이 있는데요. 대학별로 우리 대학에 지원하려고 할 때 이런 과목들을 전공과 연계해서 고등학교 교과목들을 참고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자료를 발표한 것들이 있습니다. 전북대학교 같은 경우도 이런 자료들을 발표를 했고요. 대표적으로 서울대 같은 경우가 모집 단위에 따라서 권장하는 과목, 고교에서 이수를 권장하는 과목, 핵심 권장 과목과 권장 과목 등등을 구분하여 발표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건국대, 경희대 등등이 연합해서 공동 자료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자연계열 전공 학문 분야에 교과 이수 권장 과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핵심 과목과 권장 과목을 나누어서 학문 분야에 따라 학생들에게 제시하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 분야에 관련돼서는 핵심 과목으로 수학 원투와 미적분 기하, 그리고 권장 과목으로는 확률 통계와 인공지능 수학 등등을 권장하고 있네요. 전기전자 분야에서는 핵심 과목으로 수학에서는 수학 원투 미적분 기하, 그리고 과학교과에서는 물리학 원투와 화학교과, 그리고 권장 과목으로는 수학교과에서 확률과 통계 등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수학 교과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그리고 요구되는 과목은 바로 미적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과학교과군에서는 물리학과 화학이었고요. 수학의 선호도가 높은 분야는 수학 관련되는 분야, 그리고 컴퓨터, 산업 관련되는 분야였고, 물리학의 선호도가 높은 분야는 기계, 전기전자, 물리 등등의 내용이었고요. 화학 선호도가 높은 분야는 기계, 전기전자, 화학 분야였습니다. 생명과학의 선호도가 높은 분야는 생명과학과 환경 분야, 그리고 지구과학의 선호도가 높은 분야는 천문과 지구 관련되는 분야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학에서 권장하는 권장 과목 등등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권장 과목을 이수하지 않으면 학생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대학의 설명을 한번 살펴보시면 크게 영향은 없다라고 합니다.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라고 봐야겠죠. 영향이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크게 영향이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합부를 결정하는 절대적인 요소는 아니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권장 과목, 핵심 권장 과목은 이수하면 할수록 그에 대한 이익, 그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학생의 노력 여부와는 상관없이 고등학교 현장에서 그 과목이 개설되지 않은 과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것은 학생 개인에게 책임을 돌릴 수는 없겠죠. 그런 면들을 추가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핵심 권장 과목과 권장 과목을 이수하지 않는 것 자체가 학생에게 합불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뒤집어서 설명을 해보면 핵심 권장 과목, 권장 과목만 이수했다고 해서 합격을 절대적으로 보장한다라고 할 수도 없다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그 과목을 이수했을 뿐만 아니라 그 과목의 성취도와 함께 그에 따른 추가적인 노력도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죠. 아울러 학교가 개설하지 못해서 그 과목을 이수하지 못했다면 공동교육 과정 등등을 통해서 그 과목을 이수하려고 하는 내용, 그 과목에 대한 내용, 이해도를 넓히고자 하는 노력, 개인적인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반고에 재학 중인 학생인데 특목고나 자사고에서 설강이 가능한 전문교과 1,
내용을 이수하지 않아도 될까요? 이전 화면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얼마나 충실하게 이수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어떤 과목을 이수했는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것 자체가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의 일반고에서 설강 가능한 일반 선택 과목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을 충실하게 위계에 맞게 이수했다면 합격하는 데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대학의 설명입니다. 그러면 표에 제시되었던 핵심 과목 또는 관전 과목 이수 여부는 실제 대입에서는 어떻게 반영을 할까요? 보통 서류평가에서 반영을 많이 합니다. 서류평가를 통해서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그리고 전공 또는 계열 관련되는 교과 이수 노력, 그리고 그 과목의 이수 과목 수와 이수한 후의 적정성 등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평가하고요. 그리고 그 과목을 제대로 이수했는지, 그리고 그 과목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등등의 내용에 대해서는 2단계 면접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평가관의 질문을 통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학교에서 개설된 과목을 통해서 핵심 과목과 관전 과목을 이수하지 못했다면 학교 밖에 있는 교육과정, 즉 공동교육과정 등등을 통해서 그런 관심 과목을 이수할 수도 있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설광하고 제시하고 있는 올해 2023 학년도 1학기 공동교육과정을 보시면 이런 학교들에서 이런 세부 교과들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학교에서 개설되지 않은 과목 등등이 있다면 도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동교육과정 등등을 통해서 학생 개인이 가지고 있는 관심 그리고 학업적 역량 등등을 충분히 드러내고 평가자에게 어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내에서의 노력뿐만 아니라 학교 내에서 환경이 여의치 않다면 학교 밖에 설강되어 있는 여러 가지 교육과정 등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평가하는 요소는 공동체 역량입니다. 공동체 역량은 지원자의 협업 능력과 소통 능력, 나눔과 배려의 자세, 성실성과 규칙 준수하는 모습, 그리고 리더십 등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학교 생활을 통해서 학생이 내 주변에 있는 다른 학생들과 얼마나 더불어 잘 살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공동체 의식, 공동체 역량 평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소의 생활 습관을 통해서 나누어 주거나 양보하거나 배려하거나 상대방을 존중한 경험이 있는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성실성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원칙을 준수하고 규칙을 준수하면서 본인에게 맡겨진 바 내용을 충실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지 등등의 내용들을 평가하고자 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공동체 역량을 통해서는요, 이 학생의 공동체 의식을 지니고 있는지 하는 것인데요.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간단히 말씀드리면 나 외에 다른 학생들과 더불어 모인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이 공동체는 쉽게 말씀드리면 2명 이상만 모이면 모두 공동체라고 할 수 있겠다 하는 것인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2명 이상의 학생들로 이루어진 공동체에서 지원자 본인이 보여준 모습을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이 2명 이상이라고 할 때는 뭐 큰 단위, 대단위도 되겠지만 작은 단위로 생각을 해보면 학급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둠 활동, 그리고 몇 명이서 모여서 함께하는 봉사활동, 2명이서 함께하는 멘토, 멘티 활동, 학급 자치 활동, 그리고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생이라면 기숙사 활동 등도 모두 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에 대해서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을 제대로 준비하려면 첫째, 교과 내용에 충실해야 됩니다. 이 내용은 수업에 충실해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문제풀이 요령보다는 스스로 교과의 내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질문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과정과 자세가 필요하고요. 관련되는 분야의 독서 그리고 교과 간에 연계된 교과 내에 연계된 여러 가지 종합적인 사고력을 확장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의적 체험활동의 내용이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자신이 관심 갖고 있는 내용의 진로 분야가 무엇인지를 미리 고민하시고 관심 분야에 대해서 탐구하려는 내용이 꾸준히 이어져야 하고요. 이 내용들이 단순한 활동이 아니라 교과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과 긴밀하게 연결되면 연결될수록 그리고 그 내용들이 기록되면 기록될수록 좋습니다. 다음은 적극적인 독서 활동인데요.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독서 활동이 무의미해진 것이 아닙니다. 중요성은 더욱더 커지고 있고 독서 활동을 통해서 사고력을 기를 수 있다. 사고력을 기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활동이 바로 독서 활동이다라고 하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때문에 독서를 통해서 보고서도 작성하시고 그리고 그 내용을 발표도 하시고 등등의 내용을 통해서 여러 가지 내용의 지식을 연계시키고 확장하고 심화시키고 탐구 역량과 자기주도적인 역량과 심화 능력을 어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선택 과목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인데요. 본인이 관심 갖는 분야에 대한 선택 과목을 어떤 선택 과목을 할 것이냐, 나중에 학년이 올라갈수록 어떤 과목을 선택하고 그리고 그 내용을 왜 선택했고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떤 지식의 확장과 심화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등의 내용이 1학년 때부터 2학년 때 그리고 3학년 때로 이어지도록 생활기록부를 관리하고 고등학교 생활을 이어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만큼 복잡하고 우리가 준비해야 될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 본인이 자신이 나중에 어떤 일을 하면서 살고 싶은 사람인가, 어떤 직업을 갖고 살고 싶은 사람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대학에 입학해서 어떤 전공을 공부하고 싶어 하는 사람인지, 그리고 그를 위해서는 고등학교 때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목표의식이 뚜렷이 만들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목표의식, 자신의 관심 분야에 대한 확인, 그리고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한 노력, 그리고 그것을 현실화시키기 위한 계획 등등이 갖추어져 있으면 갖추어져 있을수록 학생부 종합전형은 성공적으로 준비하실 수 있을 겁니다. 준비해야 될 내용이 많지만 충실히 준비될수록 대학 입학 전형에 있어서 수험생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은 넓어진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와 그 실행 그리고 결과에 있어서 앞으로 좋은 내용,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